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돈줄을 조이는 시대로 접어드는 신호탄인데요. 국내 경제 전반에도 굉장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 물가를 보고 어떤 경제의 체온계다.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차가운지 혹은 미적지근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이 주요국들 중앙은행이 대부분이 이제 물가를 보고 통화 정책을 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물가와 경기 전반,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거시경제 전반을 보고 정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 3분기 GDP 통계가 이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요. 왜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3분기 속보치 GDP가 이제 전기 대비 1.4% 성장해서 네. 깜짝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재산출해 보니까, 그러니까 잠정치를 뽑아 보니까 1.4%가 1.5%로 더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연 3% 성장하는 게 마의 벽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훌쩍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장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나온 결과들을 보니까 이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서 1인당 GNI도 3만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1인당 GNI 3만 달러, 사실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는 기준으로도 분석이 된다고는 그렇죠. 하는데, 네. 이쯤에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금리를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영향을 줬겠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번 달 미국은 기준금리 올릴 겁니다. 네. 그런데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한국의 통화 정책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올린다고 우리가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네. 그게 몇 달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몇 달, 한 1년, 2년 정도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 더 길어진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돈은 가격이 더 높은 곳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안전한 투자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네. 기준금리가 역전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자금 유출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특히나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았던 적은 한 두 차례 정도밖에 없었고요. 네. 최근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2007년 한 8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았던 적이 네.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금리 인상의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거시 지표, 그러니까 특히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안정과 네.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건데, 물가 안정은 이제 전반적인 거시 지표겠죠. 네. 금융 안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 금융 불균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저금리가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대출 받기 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1,400조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전반에 어떤 금융 불균형이 있다는 건데, 이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와중에 네. 정부가 이제 미시 대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까지 동원을 해서 좀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중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는 아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데요. 금통위원이 총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기준금리가 동결해서 인상으로 변동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기 네. 때문에, 보통 이제 금통위 의장을 맡는 하는 총재는 보통 이제 만장일치를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 의견, 조동철 의원이라고 이제 KDI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1.25%로 동결해야 된다라고 혼자 이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동철 의원하고는 이제 평소에도 조동철 의원이 많이 하는 얘기가 특히 물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지. 그러니까 심플하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CPI로 그런가요? 나오는 그 소비자 네. 물가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결정을 아마 내렸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짚어봐야 될 건데 네. 어떤 영향들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기준금리, 그러니까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보통 재정정책과는 달리 무차별적이고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자 부담이죠, 사실. 그러니까 뭐 모든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뭐 빚진 분들 많으실 텐데 각 가정에서 그분들은 아마 당장 이제 만약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그 인상 압력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네네네. 당장 내는 금융비용 그 이자 원리금 원금과 이자 그 원리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간단히 한번 통계를 통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거는 네. 뭐 추정치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계신용 통계를 통해서 모든 금융사들의 빚을 한번 제가 이자 부담을 한번 추산해봤더니 2조 한 3천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액수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대출이 영향을 받는다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그 어제 하는 총재는 점진적인 인상을 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건데 내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다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변수는 미국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아마 미국이 금리 올릴 거고 네. 내년에도 이제 연준 점도표에 따르면 한 3차례 정도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일부 금융사들은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하고 내후년에도 이제 몇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지금 속도대로 성장을 하면 뭐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세가 좀 꺾인 다음에 미국이 저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그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미국의 속도에 끌려다니면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남 기자와 기준금리 인상 효과와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